예, 문재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관 30%의 공약의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을 구현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역사학자 출신으로 새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으신 정현백 장관 나와 계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7월 7일에 취임하셨으니까 네.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예, 예. 긴장되시는지. 네, 긴장되죠, 좀. 예. 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네, 업무 파악도 힘들고요. 예. 뭐 위안부 할머님 찾아뵙고 나눔의 집이나 정대업 찾아뵙고요. 또 여성 관련 가정폭력, 성폭력 쉼터, 예. 미혼모 쉼터 이런 데 다니면서 예. 현장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현장을 뭐 여러 곳 다니신 것 같은데 네. 처음 방문하신 곳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죠. 나눔의 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네. 장관님 방문하신 걸 봤는데 그 오늘 김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발인이 있었던 네,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예. 지금 생존해 계신 분도 37명 정도로 네. 지금 워낙 고령이시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위로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위안부 박물관 건립을 새롭게 추진하겠다 네, 이런 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네, 뭐 네.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는 건지요? 예. 예, 우선 오늘 김군자 할머님 발인하는데 저희가 아침에 국무회의가 있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예. 할머님 보내기 위해서 나눠진 아, 배지를 그러셨군요. 먼저 달고 왔다는 예, 거 예. 말씀드리고요. 예, 예. 군 위안부 박물관을 만드는 건 제가 지금 좀 제 중요한 소임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군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간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공유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아프리카나 등등의 곳에서는 끊임없이 내란과 여성에 대한 전쟁 과정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런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여성 인권 향상을 하는 과정에서 예.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여성들의 바로 전쟁과 여성 폭력에 대한 메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군 위안부 박물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할머님들을 기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로 전쟁과 여성 폭력에 대한 메카가 예. 저희는 한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 사실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추진되면 장관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네. 등재 관련해서 그 네. 등재한 다음에 기록물 거기다 보관하면 딱 맞겠습니다. 예, 등재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됐지만요. 예. 거기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의 하나는 박물관 플러스 연구 기능, 연구소를 강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는 군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 증언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료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게 산재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모아서 직결하고 사실은 세계 각지에서 누가 찾아오든지 연구의 자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 제가 꼭 그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이미 한 10여 년, 15년 전 정도에 독일 갔을 때도 뭐 그 해도 본 대학에서 예. 한국 군 위안부 문제로 석사 논문이 2편이 나왔다고 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큰 여성 문제의 어떤 메카로서 예.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취임 직후부터 이 여성 혐오 네. 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남성 비하, 네. 미러링 문제라고 하죠 저희들이. 네.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좀 정말 세심하게 좀 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건가요? TF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성 혐오에 대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예. 온라인에 이런 데서 남성 혐오도 많은데 왜 남성 혐오는 얘기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지적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성별, 다시 말하면 젠더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종류의 차별은 함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TF를 구성해서 예. 구체적으로 현상을 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예. 그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TF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사회에 던지고 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소통해보자 하는 그런 계기를 예. 혹은 기회를 좀 만드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상 방치해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저기 여성 혐오나 혹은 남성 혐오라는 것이 사실은 그분들의 그 젊은 세대의 온전한 문제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교육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근차근 우리가 말하고 토론하고 풀어가는 예. 그런 과정을 저는 여가부가 늦었지만 여성가족부가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어떤 우위 이건 정말 또 차별은 없어야 될 것 네. 같고요. 물론. 네. 그래서 이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된 네,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뭐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조금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 맡고 나서 조금 약간 살짝 좀 절망했는데 그 예. 이유가 여성가족부 예산이 이렇게 작을 수가 그렇습니까? 있는가. 예. 아주 뭐 7,122억 원인데요. 예. 이걸로는 정말 성차별 문제 해소하거나 성평등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는 과거의 여성가족부가 여전히 미니 부서로서 이렇게 정책에 국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데서 예, 온 것이고 그래서 성평등위원회는 사실 여성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본부 그리고 뭐 여성가족부 다 사실은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성평등위원회는 준비 중이고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성평등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출범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데 뭐 예산 부분은 좀 정부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되니까요. 예산도 그렇고 특히 성평등위원회 중요한 거는 성별 영향 평가입니다. 각 부처에서 지금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성별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 주어야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여성 고용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지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갈 수 있어서 저희는 사실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여가부와의 여성가족부와의 협력 속에서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굉장히 저희는 희망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다 여성계에서도 아주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게 통계 수치가 있더라고요. 이 남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인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1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계속 1위라면서요. OECD. 이게 뭐 좋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OECD 평균이 남녀 성별 임금 격차가 15%인데 우리가 지금 37%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단 고용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도 평등하게 일에 참여하고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고용 문제를 얘기하면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있죠. 성차별적인 고용 구조가 사실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별 임금차는 여성이 비정규직이 많고 저임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부처로 좀 특히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다든가 또 저희가 희망하는 건 기업별로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공시제를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업이 뭐 요즘 우리 오뚜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오뚜기 식품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떤지 하는 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면 사실상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작업부터 착실히 하면서 여성에게 집중된 임시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우리 사회의 하나 또 고민거리가 바로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최저 수준인데 민간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저출산 대책은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좀 잡아내릴 그러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있는지 매번 부분이 정부와의 이번 정부의 차이는 예. 이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야 정부 부처에서 이 문제를 과거보다는 훨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는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그 국가재정 전략회의 청와대 토론에서 이제 제가 한 말이 중앙일보의 그 3면에 일단으로 크게 뽑았는데 정연백 육박도가 아니 저기 뭐죠 그 육아 독박 이런 것도 떴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가정에서는 그 가사 분담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남녀 간의 분담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남성도 육아휴직을 좀 쓰는 분위기로 간다든가 가사를 예. 분담하든 그건 개별적인 차원에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국가가 어떻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가 하는 것인데 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겼을 초기에 한 10여 년 전에는 여성계도 사실은 일가정 양립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건 보육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예, 예. 그럼 얘기하면 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집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서 1년에 480시간까지 필요한 분들이 예.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라도 6시에 퇴근 못하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거를 했는데 그걸 요번에 추경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서 받으면서 480시간에서 연간 600시간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라든가 예. 그 외에 여전히 아마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있지만 4시나 5시에는 아이를 찾아야 돼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6, 7시에. 그래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건가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아마 여성들이 초기에 좋은 직장에서 일하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떻게 버텨보다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다가 다시 아이를 기른 다음에 나오면 네. 임시직, 네. 파트타임으로 그 M자 곡선에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여성가족부가 요번에 그 예산도 추경에서 늘어났는데요. 그 세일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경력 단절을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와서 고부가 가치의 그 직업교육 등등을 받고 예. 다시 취업을 하는 예. 그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세일센터가 하고 있는데요. 예.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예. 다행히 이것에 대한 추경 예산을 모든 분들이 같이 동의해 주셔서 예. 이번에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성과고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여성가족부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바쁜 시간 내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예전에 뭐 대가족 네, 여러 예. 세대 같이 어울려 살았는데 네. 이제 핵가족이었거든요. 네, 네, 예. 지금은 1인 가구들이 또 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가족 형태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예. 그에 따라 이제 여성가족부도 그에 맞는 또 어떤 대책, 서비스, 네. 복지 서비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보거든요. 네. 예, 물론 그 생각은 하고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법이 건강가족기본법인데 저희가 그 법을 좀 개정해서 내년에는 가족기본법으로 하고요. 그것의 핵심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가족의 다양성에 맞추는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인 가구가 27%로 올라갔습니다. 예.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1인 가구의 경우는 80%가 월 100만 원 이하의 빈곤 1인 가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혹은 미혼모 가구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가구 형태나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촘촘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족기본법을 저희는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맞춤 서비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셔가지고 좀 제가 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요. 여태까지 여성가족부 하면 파이가 10개 있으면 남성이 7개 갖고 있던 것을 2개를 뺏어서 5개로 하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열심히 일하면 파이가 12개나 13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존의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오해들을 예. 국민들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의미심장한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지금까지 정영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